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이동진의 파이아키아는 당연히 영화가 집중이 되어서 중심이 되는 그런 채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양한 지식들, 교양이 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들께 잘 전달드리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의 인식의 지평을 확장시키는 방식으로도 종종 컨텐츠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사피엔스 그리고 또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같은 책들을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리면서 총균세를 좀 다뤄달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총균세라는 책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 도서 시장에서 넌픽션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싶어하고 그 안에 있는 말들을 기억하고 싶어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인식의 지평을 확장하고 싶어하는 책으로 워낙 유명한 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총균세를 여러분들께 집중적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제 나름대로 7가지의 단계를 밟아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책의 저자인 제럿 다이아몬드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미국의 석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살아있는 그런 학자들 중에서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스타 학자 중에 스타 학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노엄 촘스키라던가 리처드 도킨스라던가 아니면 최근에 유발 하라리 등등과 함께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학자이기도 하죠. 이분의 전문 분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참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다방면에 걸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생태학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 지리학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으며 역사학자, 경우에 따라서는 언어학자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한 조류진화론에 깊숙이 또 몰입해서 연구한 학자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다방면에 걸친 그런 지적인 관심과 연구활동은 사실은 총균세라는 책을 씀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장점으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훌륭한 것은 거시적으로 지난 1만 3천 년간의 인류 역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어떤 통찰력을 보여준다는 점이고요. 그것 자체를 그냥 제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근거들을 다양한 학문들을 넘나들면서 디테일하게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책이 학문적인 저적이자 대중들에게 어떤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부분을 해서 굉장히 훌륭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들에 비해서 서술 방법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매 챕터마다 사실상 그 챕터에서 다루게 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질문의 형태로 제시를 하죠. 사실 학문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제대로 대답하기 위해서 먼저 제대로 물어야지만 가능한 것이 학문의 영역일 텐데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할 수 있고요. 또한 대중들을 상대한 저작으로서 시작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경험들을 종종 일종의 에세이처럼 끌고 들어가는 그런 쉬운 방식을 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호주에 관해서 말하기 위해서 호주 사막을 여행하면서 열사병으로 알아누웠던 어떤 본인의 경험을 얘기한다던가 뉴기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뉴기니에 있었던 어떤 한 남자와의 대화를 소개하는 방식 같은 것이죠. 네, 제럿 다이아몬드는 작년부터 성균관대학교에서 석좌 교수로 강의까지 하고 있죠. 여러모로 한국과도 인연이 깊은 분이기도 한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총균세의 7가지 열쇠,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럿 다이아몬드의 이 총균세에서 학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이 문제일 텐데요. 예를 들어서 유럽과 아시아는 왜 앞서 나가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아메리카, 특히 이제 남미 같은 대륙이겠죠.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대륙은 왜 상대적으로 그런 곳에서 현저하게 뒤떨어지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침탈과 지배를 받게까지 되었을까에 관한 학문적인 의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말하기 위해서는 이제 총균세의 그 서술 방향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저자 자체가 꽤 오랜 세월 뉴기니에서 조류를 관찰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제럿 다이아몬드는 현지에서 젊은 정치인을 만나게 되는데 얄리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얄리라는 사람과 이런저런 대화를 한 끝에 굉장히 의욕 충만한 그런 얄리가 무슨 질문을 하게 되었냐면 당신네 백인들, 서양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수많은 뛰어난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있게 되었는가? 왜 같은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뉴기니 사람들은 그런 물건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뉴기니에서 그 얄리라는 사람이 던졌던 질문에 대한 거대한 어떤 학문적인 해답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이 총균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답변을 한다면 그야 서양 과학기술 문명이 훨씬 더 발달하기 때문에 라고 답변을 할 텐데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2차적인 질문이 또다시 도출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서양은 과학기술이 상대적으로 남미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혹은 오세아니아 지역보다 훨씬 더 발달하게 되었는가까지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 기원전 1만 1천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만 3천년 전에 있었던 지구에 있었던 마지막 빙하기 이후의 상황까지 묘사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총균세에서 다루고 있는 주장을 일본에서 아주 간명하게 요약을 한다면 결정적으로 두 가지 사실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마지막 빙하기가 지나고 나서 지구의 대륙별로 서로 다르게 존재하게 되었던 어떤 지리적인 여건, 환경적인 여건 때문에 결정적으로 지금 현재의 세계의 불평등의 기초가 마련되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로부터 한참 세월이 지나서 우리 역사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게 되는 15세기 말부터 16세기 초중반이 되면 이제 소위 지리적 발견, 서양에 의한 그런 사건들이 생기게 되죠. 콜럼버스가 소위 그들의 입장에서 신대륙을 발견하는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그 전까지는 접촉이 없었던 서로 다른 대륙들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서 벌어진 일들이 그런 불평등의 결정적인 결정타가 되었다라는 것이 두 번째 입장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이 책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총균수의 기본적인 방향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 유러시아 국가들이 더 잘 나갈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기도 하고 가장 위험하기도 한 그런 견해, 가장 간단하고 쉬운 견해라는 거죠. 그것은 인종주의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백인들이 상대적으로 지능이 높아서 흑인들은 상대적으로 지능이 낮아서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과학으로 이것을 증명하려는 어떤 인종주의적인 시도가 있었습니다. 19세기에 예를 들어서 골상학 같은, 지금은 이제 사이비과학이라고 치부하지만 그 당시에 열렬히 믿었던 학문 같은 것이 그렇고요. 또 저희가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에서 다루었던 우생학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책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하고 제 생각이기도 한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흑인과 백인의 IQ가 다르다라는 어떤 그런 사회학적인 연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측정 방식에 따라서 미국에 사는 백인들의 평균 IQ와 흑인들의 IQ가 차이가 난다. 다시 말해서 백인의 지능이 더 높다. 이런 방식의 연구들도 있는 게 사실이죠. 근데 이 방식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비과학적이기도 하다라는 그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흑인들의 범죄율이 굉장히 높다. 흑인들이 상대적으로 지능 지수가 적게 나온다라는 사실은 원인이 아니고 결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흑인들은 상대적으로 열등한 인종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차별이나 혹은 역사적인 맥락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과로서 그런 양태가 드러나게 되는 건데 그것을 원인으로 뒤집어 씌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차별의 결과를 가지고 차별의 원인으로 당연하다라고 제시하게 되는 굉장히 비과학적인 논리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을 기후적으로 설명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일종의 또 다른 인종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고위도 지역의 국가들과 상대적으로 추운 쪽의 국가들이죠. 그 다음에 저위도 지역의 국가들, 예를 들면 열대 쪽에 사는 사람들이죠. 이런 양쪽에 사는 사람들을 비교하면 고위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문제들을 해결하다 보면 인간이 굉장히 창의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열대 쪽에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족하고 가만히 있어도 나무에서는 열매들이 맺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천성적으로 게을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양자 차이 때문에 이런 결과가 도출되었다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제럿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통렬한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공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위도 지역의 대표적인 오늘날 부유한 국가하면 북유럽 국가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북유럽 국가들은 지난 1000년 정도는 인류 문명사에 굉장히 근본적으로 중요한 기여들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난 1000년을 제외한 훨씬 더 긴 세월인 그 이전의 시대에는 북유럽 국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인류 문명에 거의 제대로 근본적인 기여를 하지 못했다라는 걸 지적하고 있고요. 똑같은 북반구의 고위도 지역이라고 말할지라도 북유럽은 그렇다 치면 상대적으로 반대쪽에 있는 북아메리카 지역의 고위도 쪽에서는 전혀 그와 같은 어떤 결정적인 문명의 발흥이 강력하게 인류 문명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라는 것까지 함께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지리결정론 혹은 환경결정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리적인 결과로 어떤 우연이 강력하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불평등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다시 말하면 유럽 사람이나 동아시아 사람들이 여타 지역 사람보다 특별히 똑똑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유명한 격언을 비튼 거죠. 원래는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죠. 다시 말하면 인간이 어떤 발명품을 만들게 되는 이유는 막 필요하니까 그 필요를 충족시킬 만한 지적 산물로서 발명을 해서 그것을 타개해 나가는. 근데 저자는 이 말을 일부러 비틉니다. 강력하게. 그래서 발명은 필요의 어머니다라고 오히려 그 반대 측면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서구 문명이 이제 신대륙 발견 이후에 또 다른 대륙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대륙에 있는 사람들은 석기 시대였습니다. 반면에 유럽에서는 철기 시대였고 동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였었죠. 이런 상황에서 호주 같은 나라, 뉴기니 같은 섬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철광석도 있고 구리도 매장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똑같이 철도 있고 구리도 있는데 왜 그들은 청동기 문화라든지 혹은 철기 문화를 발전시키지 못했을까라는 의문점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해석 중에 하나로 이 제럿 다이아몬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발명은 필요의 어머니다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발명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발명 그 자체가 아니라 발명에 대한 사회적인 수용도야말로 정말 중요하다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에 관한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재밌는데 몇 가지만 말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19세기 이후에 가장 큰 발명품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에디슨의 많은 발명품들이 있죠. 그 중에서 축음기가 있습니다. 축음기를 처음 만들었을 때 에디슨은 축음기를 발명하고 가장 큰 어떤 그런 효과가 있는 음악에 관한 부분은 아예 생각도 못했다는 건데요. 그로부터 이후에 주크박스가 나오게 되고 다른 많은 음악을 녹음해서 재생하는 그런 발명이나 어떤 또 다른 새로운 혁신들을 또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냈을 때조차도 에디슨은 거기에 대해서 콧방귀도 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무려 20여 년 세월이 지나서야 녹음을 한다는 것에서 가장 큰 용처 중에 하나가 음악에 관련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에디슨이 인정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연료 중에서 가장 많이 인류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휘발유일 텐데 이 원유 중에서 상대적으로 휘발성이 제일 높은 이 휘발유는 19세기 말까지 사실상 그냥 원유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 중에서 빼고 나머지 버릴 수밖에 없는 폐기물 취급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20세기에 접어들어서 내연기관에 가장 이상적으로 어울리는 연료가 휘발유다라는 것이 발견된 다음부터 집중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책마다 나오는 사례가 있는데요. 쿼티 자판에 관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컴퓨터 같은 것을 치게 될 때 그 자판의 그 영문 배열을 보게 되면 맨 위에 순서대로 QWERTY가 되죠. 그래서 보통 쿼티 자판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 쿼티 자판은 컴퓨터 이전에 타자기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가 글씨를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글씨를 쳐서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타자기를 발명하고 난 상황인데요. 타자기를 발명을 하고 난 상황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사람들이 타자를 점점점 익숙해지는 과정에서 빨리 치다 보니까 서로 다른 글씨들이 얽혀서 고장이 나는 사례가 굉장히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자기를 만든 회사에서는 고장난 타자기를 고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에 따라서 비용도 엄청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자기를 상대적으로 글쇠들이 덜 엉키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빨리 타자를 못 치고 타자를 오히려 불편하게 치도록 만들기 위해서 불편한 방식으로 좌음과 모음을 배열해서 만든 것이 쿼티 자판이라는 것이죠. 그러는데 기술 문명이 발달하다 보면 타자기도 당연히 발달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글쇠가 얽히는 일은 점점점 상대적으로 없어질 것이고요. 심지어는 컴퓨터 단계에 오게 되면 글쇠가 얽힌다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문제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사람들은 아직도 쿼티 자판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편하고 타자를 오히려 느리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음과 모음 배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회적 수용도와 관련돼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례들, 흥미로운 그런 디테일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자가 이 발명과 기술의 발전과 관련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천재적인 발명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견해인 것입니다. 사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인류 역사를 묘사할 때 그 인류 역사를 특정한 사람들 위주로, 다시 말하면 위인들 위주로 혹은 악당들 위주로 묘사하면 훨씬 더 명확한 어떤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이해하기 쉽게 역사들이 다가오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럿 다이아몬드는 그것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견해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히틀러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히틀러는 사실은 1933년도에 독일에서 이제 집권을 하기 직전에 죽음의 위기를 몇 번 거친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930년도에 트럭에 치여서 죽을 뻔한 직전까지 간 적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물론 이제 히틀러가 나중에 그런 어마어마한 악당이 될 걸 몰랐겠지만 만약에 트럭 운전사가 히틀러를 발견하고 이 브레이크를 1초만 늦게 밟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생각하면 제2차 세계대전이 없었을 수도 있고
홀로코스트가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로 그때 히틀러가 죽었으면 제2차 세계대전은 없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개인들의 어떤 운명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랑 무관하게 결국 아프리카가 유럽을 앞서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인물 중심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어떤 환경이나 지리적인 어떤 여건이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인류의 역사를 꿰뚫어보게 만드는 통찰을 제공하게 되죠. 인터넷과 IPTV 온갖 할인 난무하죠. 이런 할인은 기본, 딴 곳에는 없는 할인까지 받아야죠. 무려 30% 추가 할인 받는 너슬림 요금제. 네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재미있기도 하고 가장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통찰력이 발휘되는 부분이 바로 이 4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유라시아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 혹은 아프리카 대륙의 결정적인 어떤 이런 기술 발달 과정에서의 차이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통찰에 따르면 유라시아 대륙은 동서축이 중요하고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는 남북축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라고 생각이 드는 건데요. 유라시아 대륙은 이제 아시아와 유럽을 합쳐서 우리가 부르는 그런 말일 텐데 상대적으로 이 대륙은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동서방향으로 길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술 발달하고 기술 전파랑 무슨 관계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상대적으로 동서방향으로 길다면 위도가 상대적으로 비슷한 지역에 몰려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아메리카라든지 아프리카는 위도가 아니라 경도에 따라서 아래 위로 길쭉하게 남북 방향으로 되어 있다는 그런 지리적인 특색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왜 차이가 나느냐라는 것인데 그것은 기후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서방향으로 길쭉한 그런 유라시아 대륙은 비슷한 위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는 뭐 사막이 있을 수도 있고 산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기후가 상대적으로 비슷한 지역에 몰려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중국 끝에서 종이나 화약 같은 것이 발명이 되었다고 쳤을 때 그게 이제 유라시아 대륙 끝쪽에 있는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지역까지 고대에 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이게 위도가 같기 때문에 중간에 물론 험난한 지역이 있고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전파가 용이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남북 방향으로 바뀌게 되면 상황이 무척 달라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아메리카를 예로 든다면 북아메리카가 있고 남아메리카가 있고 그 사이에 중앙아메리카 굉장히 동서의 폭이 좁게 위치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설사 북아메리카에 어떤 거대한 기술적인 진보가 있다고 치고 그것이 남아메리카 끝에까지 이렇게 만약에 전파가 된 어떤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제일 먼저 걸리게 되는 것은 멕시코 북부에 있는 거대한 사막 지역 때문에 단절이 있게 되고요. 그 사이를 지나가게 되면 또 일대 열대 지역을 지나가야 되고 동시에 또 그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를 이렇게 접하고 있는 곳이 파나마일 텐데 파나마의 지역이 엄청나게 좁죠. 그리고 또 그 사이에는 카리브해라는 거대한 바다로 막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또 안데스 산맥이 있게 되고요. 더군다나 이것이 위도가 아니라 경도랑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북아메리카에서 남북아메리카까지 쭉 가다 보면 사계절을 다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대 지역을 지날 때는 여름을 지나야 되고 혹독한 다시 또 이제 밑쪽으로 가면 갈수록 혹독한 또 겨울 지역을 또 만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이런 남북축과 동서축으로 유라시아 대륙과 여타 대륙이 차이가 있는 어떤 지리적인 지형을 가졌기 때문에 기술의 전파 속도가 큰 차이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이제 인류의 문명 기술 발달사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수레의 발명일 텐데 남아메리카에서 수레가 발명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바로 이런 남북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아메리카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마야 문명, 지금 현재 남부 멕시코나 이제 과테말라 지역이겠죠. 이 지역에 있었던 이제 고대의 마야 문명이 있습니다. 마야 문명에서는 수레를 독자적으로 발명을 해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훨씬 더 거리가 떨어져 있는 안데스 산맥 인근에서는 독자적으로 라마를 짐들을 옮기는 운송수단으로 라마라는 동물을 가축화해서 사용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유라시아 대륙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소나 말과 바퀴를 결합하게 되면 수레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더 발달하게 되면 전차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술 발달이 되는 것인데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이 중앙아메리카 구아테말라 지역에서 마야 문명이 발명했던 바퀴, 그 다음에 안데스 산맥 인근에서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사육하면서 운송에 활용했던 라마의 가축화,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북 방향의 어떤 그런 지리적인 특색 때문입니다.
이 둘이 결합되지 못했기 때문에 유럽인들이 아메리카를 침탈하기 직전까지 수레는 영원히 그때까지 아메리카에서 발명되지 못했다라는 견해인 것입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제 파이아키아를 고정적으로 시청해 주신 분들이라면 들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다룰 때도 제가 아마 이 항목을 다뤘던 것 같고요. 실제로 가축화와 작물화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논지를 펴고 있는 게 사실이죠. 자, 이제 유발 하라리는 1만 3,000년 전 이후에 각 대륙의 지리적인 환경의 차이가 오늘날 어떤 세계의 불평등의 가장 기초적 원인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바로 가축화와 작물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기원전 8,500년쯤에 문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더 근본적으로는 농업이라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생했을까? 왜 농경문화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농업이라든지 혹은 목축이라든지 이런 데 유리한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예를 들면 지금 아르헨티나의 팜파스 지역이나 혹은 미국 서부 지역이나 충분히 농경 문화가 있을 수 있었는데 왜 그쪽에서는 작물화라는 어떤 그런 문명의 그런 토대가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4번이 그랬던 것처럼 5번조차 우연이라는 것이죠. 지리적인 우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가축화, 작물화 이 두 중에서 작물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작물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인류가 식량으로 삼고 있는 것이 지금 대략 한 12종류 정도의 이제 곡류 혹은 콩류를 집중적으로 인류가 섭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문명의 초기 단계에서는 대략 8가지 정도의 어떤 작물을 직접 재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겠죠.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오늘날 먹고 있는 뭐 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혹은 밀 같은 것이 그것을 작물화하기 전에는 그냥 잡초에 불과한 거지 않습니까? 인류가 재배하고 농경의 대상으로 삼음으로 인해서 곡식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근데 8종류의 상당수가 우연히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잡초로서 근처에서 자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지역 사람이 똑똑한 거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반면에 불행하게도 나머지 지역들, 예를 들어서 호주에서는 그 8가지 인류가 초기에 작물화했던 그런 식물들이 전혀 호주에서는 자라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미국 서부,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에는 딱 한 종류만 자라고 있었고 그나마 많았던 칠레 근처에서 딱 2종류만 자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메소포타미아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작물화에 유리한 환경 속에 놓이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농경이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발달하게 되었다라는 이유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축화도 그렇습니다. 인류가 초기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가축화한 짐승이 모두 14종이라고 얘기하죠. 뭐 양이나 염소나 돼지나 소 뭐 이런 것들일 텐데요. 그런 14개의 가축들 중에서 대부분은 역시 또 메소포타미아에서 기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 근처에 그 짐승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남북 아메리카는 통틀어서 14종에 해당하는 그런 가축들 중에서 한 종밖에 없었다는 거죠. 바로 라마인 거죠. 그러니까 가축화를 하려고 해도 가축화를 할 수 있는 동물 자체가 남아메리카에는 거의 없었다라는 것인데요. 가축화는 굉장히 어렵다고 하죠. 예를 들면 어떤 동물들을 가축처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첫 번째로는 그 짐승이 잘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육식동물이면 안 됩니다. 잡식성이거나 초식동물이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상대적으로 큰 포유류여야 되는 것이고 성격적으로 비교적 온순해서 길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육하는 환경 속에서 감금된 어떤 그런 장소 속에서 계속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동물들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빨리 자라야 됩니다. 이런 모든 조건들을 갖춘 동물들이 사실 많지 않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회색곰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빨리 자란답니다. 그리고 풀도 잘 먹는다고 하죠. 근데 회색곰을 가축화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회색곰이 길들일 수가 없는 동물이라는 것이죠. 작물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은 작물화할 수 있는 식물 중에서 이제 도토리에 관한 이야기도 이 책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거론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도토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작물화를 초기 단계에서 인류가 하지 못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성장이 굉장히 늦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도토리를 놓고 인류와 싸우는 적이 있는 거죠. 바로 다람쥐입니다. 근데 도토리의 크기가 우연히도 다람쥐의 먹이로 최적화되는 크기를 가졌다는 것이고 또는 형태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인류는 도토리를 초기 단계에서 작물화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축화와 작물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어떤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지리적인 특성 때문이겠죠. 또 한 가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농업이 본격적으로 발달하면서 잉여 농산물이 생기게 됩니다.
농산물이 남게 되면 농산물을 저장을 해야 되는 어떤 방식이 중요할 텐데 농산물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이동하는 생활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이전까지의 수렵 채집민들은 농경 정주민이 됩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모이게 되고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그 인구들은 점점 도시를 이루게 되죠. 그렇게 많아진 잉여 농산물은 통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그럼 통제하는 과정에서 정치 체제가 등장하게 되고 소위 권력이 등장하게 되는 양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결과로 또 더군다나 가축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던 말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 말을 전마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서 말이 엄청난 위력을 보이게 되는데 이 말에 관련된 세계사에 대해서 제가 다른 회차에서 본격적으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포함한 유라시아 대륙은 그 확산되는 과정에서 가축화 작물화의 결정적인 수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4번과 5번을 결합해서 굉장히 또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아프리카에 관해서 이 유사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이제 인류의 식량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지금도 그렇죠. 밀과 보리 같은 이제 지중해 근처에서 재배되었던 그런 작물들이 있을 텐데요. 근데 밀과 보리 같은 것이 상대적으로 아프리카 쪽에서는 자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 그런가라는 부분일 텐데 일단 밀과 보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겨울에 비가 많이 와야 된답니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밀과 보리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계절에 따라서 일조량이 차이가 나야 밀과 보리가 쑥쑥 자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흑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아프리카라고 생각하는 거대한 지역에서는 여름 비가 많이 오지 겨울 비가 많이 오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일조량이 사시사철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밀과 보리가 자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는 것이고 불행하게도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는 토착화되어서 이렇게 작물화되어 수 있는 식물이 그곳에서는 자라고 있지 않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애초에 작물화할 수 있는 만한 식물도 없었고 전파되어서 그것을 기술을 받아들여서 농경화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어떤 지리적인 혹은 환경적인 요인이 구비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소를 역시 사하라 이남 지역으로까지 이렇게 데려가려는 시도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소조차도 사하라 사막을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열대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제 적도 지역의 아프리카에서는 채채파리라는 그런 그 벌레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채채파리가 가축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 소들이 그것을 견뎌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지금이 있는 남아프리카 쪽의 기후와 지중해 근처의 유럽 지역의 기후 혹은 아랍 지역의 기후가 서로 상대적으로 비슷하다 할지라도 이 기술이 이전되기 위해서는 그 사이 어떤 사막 지역과 열대 지역을 다 지나야 비슷한 기후까지 도달할 수 있는데 그것이 고대에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설명인 것입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이 책의 제목과 관련이 되겠죠. 이 책의 제목은 이제 총균쇠라는 제목인데요. 이 세 가지에서 총이라는 것은 이제 무기를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무기로 대표되는 어떻게 보면 서구의 과학기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균이라는 것은 물론 세균이라는 것이고, 이제 전염병을 일으키는 세균을 여기서는 특별히 지칭을 하는데요. 농경민들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수렵 채집민들 사이에서는 세균이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데, 농경민들에는 굉장히 치명적이었는데 그것이 역사적인 어떤 오랜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플러스가 되는 측면이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쇠라는 건데 쇠라는 것은 철기 문명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철기 문명의 결과 농기구를 포함한 농업 생산성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두 대륙이 15세기와 16세기에 만나게 되었을 때 한쪽에는 총균쇠가 있었고 한쪽에는 총균쇠가 없었다라는 거죠. 바로 아메리카 대륙 같은 경우 혹은 호주, 아프리카 같은 대륙이 그랬던 사례인 것인데요. 이 두 가지 차이, 다시 말하면 1만 3천 년부터 시작된 어떤 지리적인 차이 때문에 양쪽 대륙의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나서 소위 신대륙 발견이라는 사건이 있게 되면서 이 양대륙 사이에서 어떤 기술적인 격차가 있는 상황에서 그 근원은 지리적인 이유죠. 그런 기술적인 격차가 있는 상황에서 이전에 한 번도 제대로 만난 적이 없는 양대륙 사람들이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 역사적인 비극의 두 번째 큰 결정타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보이는 것이 바로 총균쇠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사실은 균입니다. 세균에 관한 측면입니다. 유럽으로부터 아메리카로 넘어가게 된 전염병은 수십 종류가 된다는 것이죠. 천연두 같은 것도 있고요. 흑사병도 있고 홍역 같은 것들도 있죠. 반면에 아메리카 대륙으로부터 유럽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질병은
가능하다면 매독 정도라는 거죠. 하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 매독조차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로부터 아메리카로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주장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양쪽이 서로 이제 접촉을 시작했을 때 결정적인 어떤 그런 해악으로 작용하게 된 것은 결국 아메리카에 사는 사람들에게 작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비극적인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1492년도에 처음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이후로부터 100년 정도 시간이 지나는 동안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대략 추산하기로 아메리카에 사는 그들이 지칭하는 인디언이 한 2천만 명쯤 됐었다는 거죠. 근데 그로부터 100년이 지나게 되면 100만 명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95%가 절멸하게 되는 건데요. 100년 사이에. 그렇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 전쟁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것들도 있겠지만 바로 세균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특히 천연두가 치명적인 것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굉장히 끔찍한 일들도 있었죠. 다시 말하면 백인들이 자신들이 갖고 온 것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천연두 환자가 썼던 담요 같은 것을 일부러 인디언들에게 선물을 하게 되죠. 그럼 인디언들은 이제 그것을 담요를 굉장히 효율이 높으니까 사용하다가 부족 전체가 천연두에 걸려서 몰살하는 사례들까지 생기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영화 레버넌트를 보시게 되면 영화 속의 한 장면으로 묘사가 되고 있기도 하죠. 그렇다면 왜 상대적으로 유럽인들은 이런 전염병에 강하고 아메리카인들은 약했는가라는 부분일 텐데 그것은 사실은 농경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인들, 서구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기 직전까지 아메리카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사실상 거기서 수렵 채집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거기에 도착한 유럽인들은 기본적으로 농경 문화를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전염병이 돌기 위해서는 전염병을 세균 입장에서 본다면 숙주가 많아야 됩니다. 사람이 드문드문 사는 그런 인구 밀도가 희박한 지역에서는 전염병이 돌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리고 또 인구가 상당 부분 이동하면서 사는 지역에서는 전염병이 돌기가 어렵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수많은 전염병들이 인간과 동물이 같이 살게 되면서 생겨나는 거지 않습니까? 가축화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목축이 거의 없었던 아메리카 지역,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도 적고 그다음 서로 고립되어 있던 아메리카 지역의 어떤 살아나가는 환경은 전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겠죠. 오랜 세월 그렇게 전염병에 단련되어서 면역력이 높아진 유럽인들은 아메리카 대륙을 침입하게 되었을 때 그들 몸이나 그들이 갖고 왔던 가축이나 이런 것에 병균들을 묻혀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것을 일부러 전파하기도 했었고 무의식 중에 전파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양쪽이 접합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를 우리가 피사로가 잉카 제국을 멸망시킨 사건을 극적으로 묘사한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200명이 되지 않는 이 피사로의 오합지졸들이 수만 명이나 되는 잉카 제국의 병사들을 물리치고 정복하고 멸망시킬 수 있었을까라는 것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말의 존재를 들기도 하고 철기 문명과 혹은 잉카 제국의 석기 문명을 대비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가장 큰 것은 바로 이 병균이었다는 것이고요. 피사로가 잉카 제국을 멸망시키기 직전에 이미 잉카 제국은 그들이 묻혀온 천연두로 인해서 거대한 내분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네, 마지막 7번째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는데 바로 문자에 관한 부분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문자를 다른 어떤 지역으로부터, 다른 민족으로부터 이렇게 전수받아서 문자를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문자를 발명해낸 지역이 딱 3군데 정도로 추산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요. 수메르 문명이겠죠. 그 다음 또 한 곳은 중국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멕시코 인디언. 그러니까 과테말라나 이제 남부 멕시코인들 사이에서 아까 말씀드린 마야 제국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마야 문명에서 문자를 발명해낸 흔적이 있는 것이죠. 이 3군데가 있다고 하죠. 아메리카 대륙은 유라시아 대륙과 달리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이제 중국이든 아니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든 만들어진 문자가 이제 퍼져나가고 확산되고 그 상황에서 다양한 언어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문자가 광범위하게 보급이 되게 되죠. 근데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문자를 사용했던 그런 흔적이 서양인들이 이 신대륙으로 넘어오기 직전까지는 이 마야 문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야 문명에서 문자를 이렇게 만들어내고도 발명하고도 왜 그것이 유라시아와 달리는 확산되지 않았는가라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 이 4번처럼 설명할 수 있겠죠. 그것은 기술 확산이 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지리적인
장애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냥 두어도 만약에 서구를 만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잉카 제국을 그냥 두었다면 언젠가는 잉카 제국에서 문자가 발명되었을 거라고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인들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16세기 이전에 잉카 제국에서 문자가 만들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문자가 만들어졌던 곳인 마야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이 양자 사이는 서로 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때문이었다라고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인구의 집중도, 그러니까 얼마나 인구가 조밀한가 아니면 희박한가, 또 한 가지는 지역적으로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운명을 달리하는 어떤 그런 결정사가 되었다라는 설명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청사진 복사와 아이디어 전파라고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 문자의 어떤 발명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세 지역을 제외하고 그 외에 인류에게 등장하는 모든 언어들은 이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로 전파된 케이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청사진 복사라는 건데, 청사진 복사는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특정 언어의 원리를 가져와서 어떤 언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키릴 문자나 로마 알파벳이 그렇겠죠. 페니키아 문자가 있다고 했을 때 페니키아 알파벳을 보고 그로부터 그 원리를 차용해서 자기 나름으로 바꾼 것이 바로 로마 알파벳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혹은 키릴 문자라고 해서 가톨릭에서 뭐 선교라든지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동유럽 그리고 러시아 지역에 전파하게 된 문자가 있죠. 지금 러시아에서 사용하는 문자이면서 동유럽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키릴 문자라는 건데, 그 키릴 문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원리를 차용한 청사진 복사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이디어 전파라고 말할 수 있는 문자의 확산 과정이 있는데, 이 아이디어 전파는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문자를 갖고 있지 않은 민족이 문자를 갖고 있는 민족이 문자를 쓰는 걸 보고 문자를 쓰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좋네. 그럼 우리도 한번 만들어 봐야지 해서 독자적으로 만드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원리를 가져와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들만의 원리를 다른 문자의 활용을 방식을 보고 그 원리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원리를 가진 문자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 문자로 가장 대표적으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한글입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한글이 얼마나 우수하게 기획되고 만들어진 그런 언어인가에 대해서 찬양하는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이에 관한 어떤 심포지엄에 1990년대부터 내한해서 참석해서 발제를 해서 발표한 적이 있을 정도인 사람인 것이죠. 이 총균세 책을 보면 심지어는 김소월의 시가 있습니다. 산유화가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정도로 한글에 대한 예찬론자인데, 이 제러드 다이아몬드에 따르면 한글이 여러 가지 기가 막힌 특징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사각의 블록 안에 서로 다른 음소들을 결합해서 하나의 음절을 단위로 구성되도록 만드는 어떤 그런 시각적인 디자인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각각의 특정 블록 안에 들어가 있는 음소들이 결합된 음절들이 그 음절을 보면 특정한 음을 낼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는 철자를 안다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 철자가 다르게 영어에서는 발음되지 않습니까? 독일어 정도를 제외하면. 그런 부분에서 한글은 처음 배우는 사람이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한글의 구성 원리를 알게 되면 발음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사각 안에 블럭 안에 들어있는 특정한 음절이 특정한 음을 대표하도록 짜여져 있는 그런 원리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미음이나 비읍처럼 우리가 이제 입술 소리라고 말하는 그런 유사한 음을 내는 자음들은 형태론적으로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미음하고 비읍이 비슷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입술이나 혀의 모양을 가지고 어떤 특정 자음들의 모양을 만들어낸 그런 방식도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이디어와 전파와 관련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언어학적인 기적이라고 말하는 어떤 사건이 이 책에 자세히 묘사가 돼서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19세기 체로키 인디언들 사이에서 어떤 문자가 만들어진 사례를 이 책이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콰이아라는 사람인데요. 19세기에 살았던 언어학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체로키 인디언인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백인들이 쓰고 있는 문자를 본 거죠. 알파벳들을 보면서 문자라는 것이 있구나. 문자라는 것이 정말 좋구나. 그럼 나도 한번 문자를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문자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사이고 문자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문자를 만들어낼 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음절에 따라서 특정 그림을 매치시키는데 그 그림은 점점점 상대적으로 추상화하겠죠. 그래서 특정 음절을 해당하는 특정 기호를 만들어내는데 무려 수천 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유사한 것들을 이렇게 줄이다가 200개가 되고 마지막에는 80개가 좀 넘는 그런 일종의 알파벳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알파벳을 만들 때 참고한 것은 로마 알파벳,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사용하는 그 알파벳의 형태를 변형시켜서 만든 것이죠. 그렇지만 이 세콰이어는
뭐 영어라든지 스페인어라든지 혹은 뭐 라틴어라든지 이런 것들의 언어가 어떤 방식으로 원리가 구성되어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독자적인 방식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세콰이어가 체로키에 맞는 어떤 언어를 발명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체로키 인디언들이 그로부터 그 언어를 배워서 책을 만들어내고 신문까지 찍어냈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청사진 복사와 아이디어 전파랑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문자의 발명과 관련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들을 이 책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균세의 7가지 열쇠라는 제목으로 사실 이 책이 750페이지에 달하게 되는데요. 이 방대한 분량을 나름대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요약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뛰어난 학자이면서 뛰어난 대중 저술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무척이나 즐겨 읽고 큰 도움들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이라서 독자로서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여기 있는 책들이 다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책들인데 저는 한 4권 정도의 책을 본 것 같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물론 총균세고요. 그리고 또 제러드 다이아몬드를 유명하게 만들었던 제3의 침팬지 같은 책들이 있는데, 이걸 포함해서 총균세를 시작으로 한번 넓혀보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과 관련해서 추천해드릴 만한 영화는 바로 레버넌트입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한과 수많은 영화 팬들의 조바심을 아카데미 수상이라는 나무주연상 결과로 해갈시켜 주었던 그런 재미있는 뒷얘기를 갖고 있는 영화이기도 하죠. 레버넌트, 특히 이제 세균의 전파 과정에서 어떤 비극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 영화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곰 3마리가 따로 살고 있어. 그럼 결합할인은 어떻게? 그래도 결합 할인 받을 수 있지. 혼자 살아도 결합 할인해. 따로 살아도 결합 할인해. 예비 부부도 결합 할인해. 으쓱 으쓱 잘한다. 결합 할인 금액도 커졌다고?